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지만 내부 인화성 물질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원들을 먼저 내보내고 화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구조대장 수색도 건물 붕괴 우려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5.18 구속 부상자회와 재개발조합 등 10여 곳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재개발조합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한 경찰은 철거 계약 등을 둘러싸고 금품이 오갔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이선호 씨 사망 사건 당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원청업체 관계자 3명의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고 이선호 씨의 장례식은 사고 발생 59일 만에 내일 오전 시민장으로 치러집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7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는 특정 관광지에 인파가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학을 분산하는 방안을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선 경선 일정 연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반발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종부세 완화 방안도 결정할 계획이지만 역시 경론이 예상됩니다. 대검과 신경전을 벌이던 법무부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검찰 조직 개편안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직접 수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철회하고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어제 새벽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불이 이틀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안전진단을 벌인 뒤 진입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면 실종된 소방관 수색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불길이 거세 건물에 진입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틀째 진화가 안 되고 이렇게 뒤로 보니까 검은 연기가 굉장히 크게 지금 치솟아 오르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불길은 보이지 않지만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1km 떨어진 곳에서도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가 보일 정도인데요. 이른 새벽부터 살수차 여러 대가 물을 쏟아붓고 있고 비도 계속 내리고 있지만 불길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불로 인해 조금 전에도 건물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는데요. 소방당국은 붕괴 위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어제 새벽 5시 반쯤 시작됐습니다. 지하 2층 창고 밖으로 나오는 연기를 본 안전관리자가 처음 신고를 했고 불길이 커지자 주변 소방서의 장비를 모두 동원하여 대응하는 2단계를 내려 2시간 40분여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50분쯤 다시 불길이 거세진 겁니다. 이때 지하 2층 수색을 하고 있던 소방관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는데 안에 있던 5명 가운데 구조대장 1명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대원들 4명을 먼저 내보내고 마지막에 탈출하려다 고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조대장에 대한 수색은 건물 붕괴 위험 등으로 잠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소방대원을 중심으로 건물 안전 진단이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불의 기세가 여전해 오후로 안전 진단이 밀린 상황입니다. 네,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곳 물류창고의 크기가 우선 매우 큽니다. 지상 4층, 지하 2층의 크기로 축구장 15개를 합친 정도의 크기인데요. 소방당국은 큰 공간 안을 메운 택배 물건과 포장지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고 센터 안이 복잡한 미로 구조로 되어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나 선반 등이 얽혀 있다 보니 내부에 진입한 소방관들이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경찰은 지하 2층 창고 CCTV를 통해 콘센트에서 불꽃이 일고 연기가 나는 장면을 확보했는데요. 목격자 진술과 합동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물류센터 측이 스프링클러 수신기 오작동을 우려해 고의로 작동을 늦췄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앞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대선 경선 연기론을 두고 내용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지도부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연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를 결론짓기 위한 의원총회도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서도 경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그간 경선 연기 여부를 두고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거셌는데요. 오늘도 결론을 내지 못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 송영길 대표는 경선 연기를 두고 논란이 잇따르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송 대표는 현행 유지, 그러니까 경선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쪽에 확실히 힘을 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결국 최종 결정은 미뤄졌습니다. 앞서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일부 최고위원은 중대한 결심을 내릴 수도 있다면서 거세게 반발했고요. 또 의원 66명도 경선 연기를 촉구하면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일단 이번 주말 대권 주자들과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통해 의원총회 개최 여부 등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결정을 미루며 급한 불은 껐지만 향후 지도부 회의 등에서는 또다시 의견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중요한 회의도 앞두고 있죠. 어떤 내용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오늘 오후 2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당 부동산 특위는 공시가격 상위 2%로 종부세 부과 대상을 좁히는 안을 올릴 예정인데요. 이를 두고도 의원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위는 완화 방안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매우 거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격한 찬반 논쟁 끝에 안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과 진성준 의원이 각각 찬반 프레젠테이션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끝내 의원들이 뜻을 모으지 못한다면 표결까지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결에서 특위가 내놓은 안이 부결된다면 결국 납부유예 도입 등 보완책을 추가한 정부 안이 확정이 될 전망인데요. 이 경우 종부세는 기존처럼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될 예정입니다. 네, 국회 상임위 소식도 알아보죠.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사위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등 100여 건의 법안 심의를 위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김진욱 공수처장 등이 출석했는데요. 이 법안보다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대해서 질의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선 개입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필요하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선 출마설이 제기된 최재형 감사원장을 상대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도 이어졌는데요. 최 원장은 조만간 생각을 정리하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위는 오늘 오후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노형우 국토부 장관과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대표 그리고 광주 동구청장 등이 참석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두고 질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무부가 대검과의 신경전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검찰 조직 개편안 최종안을 마련해서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빠졌고 일반 형사부에서는 경제범죄 가운데 고소사건은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예. 자, 논란 끝에 검찰 조직 개편안이 입법 예고됐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검찰 조직 개편안 최종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입법 예고된 조직 개편안을 보면 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수사팀을 꾸려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제외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 지휘에 개입하려 한다는 검찰 반발이 거셌던 부분인데 법무부가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다만 반부패 강력수사부 등 6대 범죄 수사 전담부서가 없는 곳에서는 형사부의 가장 마지막 부서, 즉 형사말부에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지방검찰청과 지청 모두 수사를 개시하려면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 다른 형사부에서는 경찰 송치 사건 등 외에 6대 범죄 수사를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요. 이번 수정안에서는 6대 범죄 가운데 경제범죄, 그 가운데서도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부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그나마 범위를 조금 넓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소사건 외에 자체 인지했거나 고발이 들어온 사건은 물론 경제범죄의 다른 6대 범죄, 즉 부패범죄나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부에서 자체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따라 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할 인권보호부가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신설됩니다. 인권보호부가 신설되면서 일부 지검의 반부패 수사부와 강력범죄 형사부 등이 통폐합되고 대검 요청을 수용해 부산지검에도 반부패 수사 기능을 더해 반부패 강력수사부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칠 예정이고 행정안전부는 이 기간에 법무부와 대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조회해야 합니다. 이르면 22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 입법 예고 기간이 22일 자정까지인 만큼 조직 개편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검찰 중앙간부 인사도 그 이후에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신규 환자는 507명으로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다소 줄고 있지만 방역 당국의 추적과 관리가 어려운 일상 감염이 늘고 있어서 여전히 방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사흘째 500명대인데요. 0시 기준 하루 현황 정리해보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07명입니다. 어제 집계보다 33명 줄면서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84명, 해외 유입이 23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97명, 경기가 151명, 인천 21명 등 수도권 신규 환자만 369명입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을 보면 충북이 19명, 대전과 경남이 각각 12명, 울산과 대구가 각각 11명 등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7명 줄어서 149명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도 발표됐는데요. 어제 하루 1차 접종자는 41만여 명으로 누적 접종자는 1,423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국민의 27.7%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또 한 차례 맞는 얀센 백신을 포함해 접종을 마친 사람은 12만여 명이 늘어 누적으로는 388만여 명, 전 국민의 7.6%입니다. 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백신 접종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90명으로 전주보다 100명가량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 지역사회 감염 위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수도권 환자 규모가 74% 이상이고 대전과 충북, 제주 등 비수도권에서도 학원과 공장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속도로 진행하면서 접종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2차장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접종 속도와 예약된 접종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 1차 접종자는 1,400만 명 후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60세 이상의 76.4%가 1차 접종이 이뤄졌고 접종자의 감염 발생률과 치명률은 접종 전보다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본격화되는 화이자 백신 접종 등에 대비해 전국 예방접종센터를 현재 267개소에서 7월 중 282개소까지 확대하고 7월 말부터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방역 상황에 맞게 접종 대상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휴가철 관광지에 인파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과 민간뿐 아니라 유치원과 학원, 어린이집도 방학을 분산해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30세 미만 의료인들이 맞을 모더나 백신이 어제 45개 대학병원에 처음 입고됐습니다. 백신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7월에는 1차, 2차 다른 백신을 맞는 교차 접종도 가능해집니다. 자,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기로 돼 있는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준엽 기자. 네, 서울 성모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곳 병원에서는 모더나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는데 당장 오늘부터는 아니고 다음 주에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병원 예방접종센터 앞인데요. 지금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한창이지만 다음 주에는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곳 병원 냉장고에는 모더나 백신 200명분이 입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도착한 물량인데 접종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추가로 입고될 예정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그제 식약처에서 백신 품질 검사를 마친 뒤 전국 상급 종합병원 45곳에 입고됐습니다. 이번에 전국 각지에 처음 공급된 모더나 백신 물량은 모두 54,700회분입니다. 첫 접종 대상은 30살 미만 보건의료인과 실습병원 종사자들인데요. 접종은 공식적으로 어제부터 시작됐지만 병원 일정에 따라서 시작하는 날은 각각 다릅니다. 수도권 15개 병원은 다음 주부터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백신 종류가 다양해지고 공급될 물량도 많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상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9월까지 전 국민 70%인 3,600만 명 접종이 목표고요. 18살에서 49살 일반인은 8월부터 예약 순서대로 맞고 수능 수험생, 교직원, 50대는 7월부터 우선 접종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7월에는 1차와 2차 때 다른 백신을 접종받는 경우도 생긴다고요? 네, 방역당국이 교차 접종을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교차 접종이라는 건 1차와 2차에 다른 백신을 접종받는 걸 의미합니다. 원래 6월 말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천 회분이 입고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물량이 7월 이후 들어오기로 늦춰졌고 방역당국이 향후 접종 일정을 고려해 교차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일단 7월 한 달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4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 7월에 다시 맞아야 하는 76만 명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1차와 2차 접종 사이에 11주에서 12주 간격을 유지하는 게 같은 종류 백신을 접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교차 접종을 하려면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일부 선진국에서 교차 접종을 한 사례들과 관련 연구 진행 상황을 검토한 결과 교차 접종의 면역 효과가 높고 변이 바이러스를 막는 데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허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모병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G7 정상회의와 오스트리아, 스페인 국빈 방문으로 이어진 6박 8일 동안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다자 외교 무대에서 우리 정부의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을 밝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유럽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른 아침 전용기에서 내리며 손을 들어 보입니다. 6박 8일의 촘촘한 순방 일정이었지만 성과도 많았고 보람도 컸다는 문 대통령의 소회가 표정에서도 드러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2박 3일 동안 영국 코널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데 이어 13일 오스트리아, 15일 스페인을 각각 국빈 방문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는 전 세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평한 백신 접근권을 강조하며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대표를 만나서는 안정적인 백신 확보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도 더 원활한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해 한국의 생산 능력을 활용해 주길 바랍니다. 다만 G7 정상회의 기간 스가 일본 총리와의 첫 대면이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데 대해서는 문 대통령 스스로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방문에서는 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각각 합의했습니다. 내년 수교 130주년을 앞둔 오스트리아와는 수소 등 4차 산업 분야 협력과 함께
문화, 예술, 청소년 교류와 투자 확대를 약속했고 스페인과는 건설, 인프라 분야 제3국 공동 진출과 함께 저탄소, 디지털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인 스페인과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인 한국이 5G,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함께 진출하여 양국 경제 발전은 물론 더 나은 세계 경제 재건에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이번 유럽 순방은 마침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대면 정상회담가 본격화됐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국제 무대에서 확연히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하고 글로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문 대통령 자평대로 뿌듯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순방 기간 이어진 각국 정상과의 크고 작은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도 나름의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뒤 첫 대외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느 쪽에 방점을 둬야 할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여기봅니다. 네, 자 북한이 지금 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 기간인데 김 위원장이 대외 정책 기조를 처음으로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국제 정세 변화를 객관하며 평가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대미 관계에서 견지할 전략, 전술적 대응과 활동 방향을 밝혔는데요. 대화와 대결 모두에 준비돼 있어야 하고 특히 대결에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대미, 대남 메시지입니다. 김 위원장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지휘와 능동적 역할을 더욱 높이고 유리한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이 주목됩니다. 앞으로 북미 관계는 물론 미중 갈등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번 메시지를 분석해 볼 때 북한의 향후 입장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 미국의 대화 제의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은 적지 않은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원론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대화를 배제하지 않은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이나 남측을 비난하는 내용도 없고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하면서 절제된 표현을 썼는데요. 대결에 더 방점을 둔 부분도 북한 내부 결속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당장 대화에 응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전원회의가 끝난 뒤 후속 조치로 대미, 대남 담화 등이 나온다면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주 초 서울에서 열릴 한미일 대북 협의 결과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일부는 안정적 정세 관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은 대화와 협력이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도원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각 17일 두 정상은 미국과 중국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 또는 전화통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두 정상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오는 10월 30일에서 31일 사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일하다가 무게 300kg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이선호 씨 사망 사건 관련해서 원청업체 관계자와 지게차 기사 등 3명의 영장실질심사가 조금 전 열렸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특히 지게차 기사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원청업체 관계자 3명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 조금 전 열렸죠? 네, 영장실질심사는 조금 전 오전 11시에 열렸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원청업체 동방 관계자와 지게차 기사 3명 등은 모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2일 23살 대학생
이선호 씨가 이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나무 조각을 줍고 있는 과정에서 무게 300kg 가량의 날개에 깔리는데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배치되어야 했었던 안전관리자와 신호수가 없었고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않아 이 씨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문제가 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해당 컨테이너는 사고 예방을 위해 수직으로 서 있는 벽체가 아래로 45도 이상 기울지 않게 설계돼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이 씨를 덮친 컨테이너는 정비 불량으로 벽체를 고정하는 안전장치가 무용지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일 고 이선호 씨의 장례식이 이 사고 발생 2달여 만에 치러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안중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이선호 씨에 대한 장례식이 시민장으로 오전 10시부터 치러집니다. 앞서 유가족들은 이 씨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진정성 어린 사과, 또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지금까지 빈소를 지켜왔었는데요. 하지만 경찰 수사가 2개월가량 진행되면서 유가족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우선 동방 측은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32가지를 시행하고 이 씨의 죽음이 전적으로 회사 책임이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2달 동안 회사와 총칼 없는 전쟁을 치렀다며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진행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정을 밝혔는데요. 본인이 생각하기엔 구속영장이 신청된 원청업체 관계자 2명은 사고에 도의적인 책임만 있을 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게차 기사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영장실질심사 대상에서 빠진 평택항 총괄사업부장 최모 씨가 애초 동식물 검역 업무를 맡던 아들이 컨테이너 작업을 하게끔 만든 장본인이라며 최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에서 YTN 엄은주입니다. 한 오피스텔 건설 공사 현장에서 30대 타워 크레인 기사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크레인 끝부분에 매달려 있어야 할 철제고리가 갑자기 밑으로 떨어지면서 생긴 일인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바닥에는 크레인 철제고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30대 타워 크레인 기사 A씨가 추락한 부품에 맞아 다쳤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후 2시 40분쯤. 콩소리 났는데 그 소리만 듣고 괜찮겠지 했는데 막 과음소리 나더라고. 그 놀래서 나오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25m 높이에 걸려있던 130kg짜리 철제 고리는 그 아래에 있던 A씨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사고 당시 크레인은 작업이 끝나 멈춘 상태였습니다. 크레인 기사 A씨는 이곳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갑자기 떨어지는 구조물에 맞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머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크레인으로 철근을 옮기는 작업을 마친 뒤 동료들을 도와 자재를 포장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규명을 위해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뒤에 사고 그 원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불량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동시에 시공사의 과실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광주 학동사구역 재개발조합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10여 곳에 수사관 35명을 보내서 계약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인허가 과정과 정관계 유착 의혹을 캐기 위해서 추가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한 것으로 알려진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의 사무실 등이 포함됐습니다.
문 전 회장은 경찰이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일부 정황을 확인하고 입건하기 하루 전인 지난 13일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모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이 철거를 담당했던 업체가 과거 여러 차례 산업재해를 일으켰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업체가 이를 사실상 은폐하면서 당국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망자 9명, 부상자 8명을 낳았던 광주 재개발구역 붕괴 사고.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철거 업무를 맡은 건 한솔 기업입니다. 이미 불법 하도급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분께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YTN 취재 결과 전국적으로 철거 사업을 벌이는 한솔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작년 부산 철거 현장에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50대 노동자가 4m 높이에서 떨어져 1년 넘게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철거 현장에서는 굴착기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지하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뇌출혈에 갈비뼈, 다리, 허리까지 부러져 장애 등급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한솔 기업이 사고 이후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어야 할 산업재해 조사표를 1년 넘게 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사건을 숨긴 셈입니다. 산재 보고 의무나 아니면 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를 몰랐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업무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적인 은폐 시도일 수 있는 거죠. 더구나 산재조사표를 관리해야 할 지방고용노동청은 표를 내지 않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국회에서 확인 요청이 들어간 뒤에서야 파악했습니다. 해당 노동청 관계자는 모든 산재와 산재표 제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근로감독관을 이제 수만 건의 일을 쳐내는 업무 과중과 시스템적인 정보 취득이 가능해야지만 지금은 그 행정 현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산재 관련 통합 행정과 인력 보완 논의를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실을 숨기라는 업체와 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당국. 이런 현실 때문에 산업재해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지적이 가능해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민주당 내 경선 연기론을 둘러싼 논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내놓은 상위 2% 종부세 완화안 관련한 당내 경론도 좀 치열한데요. 오늘 하루 종일 민주당 의총 또 최고위원 회의에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취임 나흘 만에 또 호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문제 빨리 결론이 나지는 않을 분위기도 감지되죠. 대선을 앞두고 복잡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정치권의 속내. 자, 오늘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에 민주당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대선 경선 연기론 이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당내 대선 주자들 역시 찬반 의견이 지금 확연히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각각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후보 개인의 이해관계 차원을 뛰어넘어서 정권 재창출에 어떤 것이 유리하냐.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를 더 끌고 가면 국민들께서는 이 모습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민주당의 다부진 계획과 자세를 보여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 자기들끼리 문제에 또 저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구나 라고 이전 투구 모습으로 보실까 봐서 걱정이에요. 그러면 아무튼 오늘 의원총회에서 뭐 경론은 오가더라도 결론은 내야죠. 문제의 핵심은 어떤 방안이 본선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후보들 간의 협의에 나가면 저는 뭐 다양한 목소리들도 충분히 수렴해 나가면서 경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박진영 대변인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기존 일정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나가자 경선 연기 문제 이거 논의해야 된다 이런 연판정이 들었고요. 지금 의원 60명 정도가 서명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 경선 연기론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연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는 실무적으로 않을 1, 2주 예. 지체 상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몇 달씩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첫 번째 제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요. 이 사안은 의총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의 행동은 월권입니다. 의총에서는 종부세와 같은 정책 당론만 결정할 수 있고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라는 또 다른 대의기관이 있습니다. 대의지도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 자체가 국회의원들의 월권이다. 국회의원들의 월권이다. 지금 서명한 국회의원들 이렇게 행동하는 건 월권이다. 월권입니다. 의총에서 그걸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규정상에. 민주당 규정상에 의총에서는 정책적인 부분만 이야기하지 정치적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어제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중대 결심을 한다면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치로 한다면 최고위원을 사퇴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그게 최고치입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의총을 요구한다거나 다양한 그 요구들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규정상으로는 당무위원회에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 되는 사안입니다만은 이것은 흔히 하는 규정을 바꾸는 문제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쟁점화가 되면은 결국은 전당원 투표라든가 하는 그런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데요. 이게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현재 당내의 갈등 요소가 됐는데 유지를 하는 것이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가, 변경을 하는 것이 더 갈등을 증폭시키는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지도부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정권 재창출, 대선 승리 위해서 연기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고요. 반대하는 쪽,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1위이기 때문에 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는 이런 상황인데 자, 지금 오늘도 송영길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결론을 내겠다 했는데 오늘도 어려워진 상황이고 주말까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당원 당규에 보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와서 이런 논리를 대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는 이제 현역 의원들의 입장들을 이제 한번 공감대를 끌어보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박 대변인 말씀대로 의원총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땅땅땅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역 의원들이 모여서 그 중지를 모아내면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이제 압박은 될 수 있는 거니까 아마도 지금 저렇게 연판장을 돌려서 이 경선 연기론을 이제 제대로 이제 불씨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론화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 이제 지금 가담했던 의원들 빼고 지금 이낙연 후보 캠프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또 정세균 캠프에 있는 의원님들이 사실은 그 정도 숫자가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치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 의원들 다 모아서 총회를 열어서 한번 연기론 자체에 찬반을 붙여보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박 대변인 말씀대로 정해진 룰대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가장 원칙적이죠.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겉으로 나와서 나오는 명분은 흥행에 도움이 안 된다. 흥행을 위해서 좀 더 미뤄야 된다. 그다음에 그렇죠. 8월 휴가철에 여는 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그다음에 얘기도 일찍 나오는데. 후보가 결정돼서 우리가 득볼 게 없다. 오히려 네거티브 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앞서가는 유력 이재명 1위 후보가 이른바 친문의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른바 친문 쪽의 순혈주의적 입장을 가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를 선뜻 자기가 자기 당의 후보로 인정하기가 아직 쉽지 않은 분위기여서 이 친문과 비문 사이의 이 내부적인 그 수면 아래에서의 갈등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이지 경선 일정을 연기하느냐만은 사실 표면적 이유를 하는 걸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원칙이 먼저냐, 흥행이 먼저냐 이 사이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계산들도 좀 있을 텐데 어제 민주당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김원희 홍보소통위원장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기획단의 과거 개그 콘서트의 PD죠. 서수민 전 PD를
그 영입하자 이런 관련 문자가 오가서 관심을 끌었는데 실제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지 우리 영입 무사를 글쎄요, 뭐 이제 확인을 한 실무 겁니까? 기획단을 만들면 이런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쓴소리를 하자면요. 예. 정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정치는 국민의 이벤트가 의견을 아니다. 모으는 민주적 절차입니다. 예. 경선 연기론이라든가 또는 경선을 그대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흥행을 핑계로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 경선이라고 하는 것도요, 영어로 하면은 일렉션이에요. 선거입니다. 흔히 하는 것처럼 컨벤션이 아니에요. 예. 그런 측면은 뭐냐면 될 만한 사람이 되고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흥행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예. 우리가 과거에 흥행으로서 대통령이 당선됐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는 분들은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지 어떤 이벤트적 요소로 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정치의 근본을 좀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는 이벤트가 아니다. 꽝 강한 말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서수민 PD가 갑자기 소환이 된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른바 개그 콘서트 PD로서 이제 명성을 높인 분이고 예능의 시청률 대박을 일으켰던 분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눈길을 끄는 건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후임을 일단 거론하면 됐던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이 예. 서수민 PD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선기획단의 총감독으로 이제 서수민 PD가 이야기되는 것은 그 대선 경선 이 과정 자체를 하나의 보기 좋은 예능 행사처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핵심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외부에 그렇게 재능 있는 연출가 또 PD를 영입하려면 제 생각에는 개그 콘서트의 서수민 PD가 아니라 미스트롯의 서예진 데리러 오는 게 낫죠. 서예진 PD를. 왜냐하면 미스트롯의 서예진 PD는 연출하는 이벤트를 만드는 것보다는 경선의 절차와 방식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감동적인 이 반전의 효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대박을 친 PD 아니겠습니까? 아이디어를 이렇게 막 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민주당의 경선 그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은 당원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당원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과 흥행과 오히려 본선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개그 콘서트를 연출한 이 서수민 PD보다는 미스트롯을 연출한 서예진 PD가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고려거리가 되는 것이지 연출을 많이 해서 탁현민 비서관처럼 뭐 이벤트를 근사하게 하는 것은 저는 본질적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흥행을 위한 당내 고민이 좀 엿보이는 대목이긴 한데 흥행도 좋지만 자칫 이게 너무 오래 끌다가는 국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빨리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결론 도출이 어려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특위가 종부세 완화안 상위 2%까지로 하자 종부세를 이렇게 해서 완화안을 내놨는데 아직도 지금 결론이 안 난 상황인데 이건 오늘 뭐 김진표 특위위원장 그리고 진성준 의원 각각 뭐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끝장 토론한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는데요. 이건 오늘 결론이 날까요? 글쎄요, 뭐 이거는 결론 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찬반 투표까지 해서라도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종부세 문제는 그냥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민주당 내의 구성원들의 정치적, 이 철학적인 부분까지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좀 첨예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만 이렇게 단순하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중도적인 분들 또는 또 뭐 온건한 보수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아주 좀 폭넓은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176명이라고 하는 좀 많은 당선자가 나오다 보니까 흔히 아는 집값이 비싼 곳에 사는 당선자들도 갑자기 생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갈등이 좀 생긴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부세 문제에 있어서 종부세로 인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진 그런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종부세를 좀 완화시켜준다고 그분들이 민주당을 과연 좋아해 줄까요? 다만 비판은 좀 적게 하겠죠.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이 중도에 깔린 함정이기도 합니다. 중도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쉽게 막 스윙보트하고 이럴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방에 있는 분들이 느낄 소외감들, 서울에는 집값이 저렇게 올랐는데 또 흔히 하는 말로 세금도 낮춰주더라라는 이런 또 지역에 있어서의 또 불평등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대변인 의견으로는 민주당의 이게 과거 그 철학과도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완화하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이시군요. 만에 하나 오늘 끝내 의견이 안 모이면은 이렇게 표결로 갑니까? 표결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표결로 가면 어떤 결론이 날 가능성이? 표결로 갔을 때는 제 생각에는 호남 쪽이라든가 예. 비강남권 의원들은 좀 반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송영길 대표가 재보선 참패 이후에 부동산 민심도 듣겠다.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래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에 힘을 싣고 있는데 부동산 특유의 논리는 이겁니다. 내년 대선 50만 표로 갈린다. 세액 부담 낮춰서 중도를 잡자. 이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치 논리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스탠스, 그다음에 예. 이제 이걸 이끌고 있는 부동산 특위의 김진표 위원장의 스탠스는 잘 알려진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이제 온건 비주류잖아요. 그러니까 친문 진영과 좀 구별되는 중도 지향적인 이제 스탠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단지 이제 종부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느냐, 그러니까 일정한 액수를 일정한 비율로 할 것이냐라는 그런 강론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갈등은 아니라고 봐요.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중도 확장적인 온건한 정책으로 조금 이걸 완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철학이 그대로 이해하게 되고 일관되게 관철될 수 있는 확실한 서민의 편에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종부세 기준 자체를 놓고 9억이냐 12억이냐고 싸우는 것은 그 내부에서 보면 내년 대선에 중도층을 더 껴안고 또 확장해서 외연을 넓혀갈 것이냐, 아니다 우리의 고정 지지층을 먼저 확고히 한 다음에 집토끼를 확장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전략적 저는 차이에서 드러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저게 뭐 민주당 이야기니까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건대도 표결에 붙이면 반대 여론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 대표가 송영길 대표고 김진표 위원장이 굉장히 그전에 중도 지향적인 온건파였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도 쪽에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종부세 완화 같은 걸로 문제를 삼는다면 사실은 더 크게 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가지고 사실은 당내에서 치열한 논쟁을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내려야 될 두 가지 결단, 자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취임 첫날 광주를 찾았잖아요. 오늘 나흘 만에 다시 전북, 호남을 찾았습니다. 뭐 이렇게 호남에 좀 공을 들여 보이는 이런 행보 역시 대선하고 띄어서 생각할 수는 없겠죠. 물론 이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제 호남에 굉장히 취약한 정당이기 때문에 호남에 공을 들이고 호남에 그 표심을 계속 확장시켜야 되는 게 뭐 당면한 임무입니다만 특히나 이준석 대표가 호남에 공을 들인 이유는 저는 본인의 당대표 취임 자체가 드디어 국민의힘이 호남에도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는 그런 자신감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첫날 당연히 그 호남 그 광주 시내버스 참사 때문에 간 것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호남에 대한 상당한 그 반감들을 누그러뜨린 건 또 맞는 말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도 지난 5.18 추모 행사 때도 5.18 광주 민주국립묘지 갔을 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도부가 다수 갔습니다만 과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고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이제 똑같이 대접하는 똑같은 국회의원이고 똑같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추모하러 온 사람들로 받아들여졌고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입당에 최근에 러시 현상도 드러납니다만 호남의 2030 젊은이들이 상당 부분 급격하게 국민의힘에 이제 그 지지세를 좀 높여주는 그런 현상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잡아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호남에 좀 더 공을 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게 오늘, 앞으로 이런 행보가 앞으로 호남 지지율을 끌어들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북 일정도 보면 한 5개의 일정을 아주 빠르게 소화하고 있는데요. 새만금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같은 수소 산업다 단지라든지 아니면 전라선 KTX 지금 만드는 현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사실은 군산형 일자리라고 하는 전주에 또 군산형 일자리라고 하는 또 일자리 창출 공장도 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일자리가 문제가 있거나 그다음에 인프라가 필요하거나 또는 실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필요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굳이 전북 지역을 택한 것은 이제 막 호남에서 일기 시작한 국민의힘에 대한 다소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금 더 기세를 좀 잡아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야, 이준석 대표 하루에 정말 많은 일정이 너무 빡빡합니다. 사이사이에 또 인터뷰까지 지금 진행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영향 때문인지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0% 숫자를 찍은 게 굉장히 오랜만의 일입니다. 민주당의 정체를 보이는 사이에 국민의힘이 지금 갤럽 여론조사로 30%, 이게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뭐 좀 잘한다라고 제가 말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쉽지는 않으세요. 그 상황에 처해 있는데 네. 정상화시키고 있다. 정상화시키고 있다.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호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당이라는 것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더 공을 들이는 게 기본적인 속성이거든요. 예. 민주당도 영남에 대해 가지고 뭐 가덕도 신공항이라든가 얼마든지 그 공을 들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까지 봤을 때 국민의힘은 호남을 좀 팽개쳐 놓은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팽개쳐 놓은 그런 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최고가 호남까지 이렇게 행보를 하시면서 좀 이 활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한편으로 보면 좋게 보이고요. 좀 하나 조금 더 보태자면 이 틈에 5.18 관련돼서 폄훼하는 것에 대한 이 처벌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이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 방점이 찍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정당의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만 얻어서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국 정당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야지만이 정당이 집권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편에서 뺏어와야지만이 그것이 효과가 두 배로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그 대표의 행보를 좀 그 주의 깊게 보면서 민주당도 역으로 영남에 대해서 더 공을 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요즘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관련해서 하나 박근혜 대통령 관련 발언이 하나 좀 도마 위에 오른 이런 상황인데요. 제목만 보면 감옥에서 위안됐길 이렇게 뽑다 보니까 이게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 대목인데 전체 맥락을 이제 올린 부분을 보니까 내가 당대표로서 성공해서 그분이 인재 영입 잘했구나. 또 사람 보는 눈이 있었구나. 평가를 받게 하고 싶다. 가끔 그분이 궁금하다. 감옥에서 내가 당대표 된 걸 보시긴 한 건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전체 맥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게 어제 이제 인터뷰에 나왔던 그 논란인데요. 그러니까 풀 텍스트를 쓰지 않고 되게 인터뷰를 1시간가량 하면 사실은 지면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축약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오해를 살 만한 이제 그런 멘트로 나갔습니다. 감옥에 계신 분이 알기나 한 것인지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배은망덕하다는 또 이런 일부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풀텍스트를 전면으로 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지금 해명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풀텍스트를 보면 그 첫 번째 느낌은 뭐냐면 소회는 뭐냐면 나를 영입해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이 일단 배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성공해서 당대표로서 국민의힘을 안착시키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가져줘야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영입했던 그 성공적인 모습도 마무리할 수 있다.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다짐까지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게 이제 감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감정적으로 하는 이제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풀텍스트의 맥락을 보면 고마움과 다짐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박진영 대표님 보시기에 전체를 다 봤을 때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그래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뭐 저기 김 교수님 생각과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뭐 논란이 될 만한 거리가 없는데 저는 이걸 이제 뽑아낸 것이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미롤은 끝났다. 미롤은 끝났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저기 보수적인 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수 일간지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좀 기억하다시피 이렇게 좀 관여를 해줍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좀 뜸합니다. 건조합니다. 굉장히 건조하게 대합니다. 그런 측면들도 저는 작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견제 발언, 보수신문의 견제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군요. 역으로 그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또 이 정광훈 목사가 또 이준석 그 대표에 대해서 또 거의 막말 수준을 퍼붓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국민의힘이 중도화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영역에 있었던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저항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편으로도 한편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김근식 실장님께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한기호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요. 이분이 과거 발언 관련해서 뒷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월호 관련 발언도 있고요. 강경화 장관 남편에 대해서도 있고요. 학교 폭력 관련해서 뭐 가정교육 문제도 이런 얘기도 했어서 그 과거 발언 관련해서 왜 내정을 했냐 이런 그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 이제 과거 발언에 대한 검증이 좀 미흡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기호 신임 사무총장이 이제 앞으로 해명하고 또는 이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무총장을 빨리 인선을 해야 그다음 인선도 속도감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당대표 체제가 이제 안정이 될 수 있는데 잘 알려진 것처럼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구애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에게 사무총장직을 맡아달라고 계속 읍소를 했습니다만 권영세 총장이 그걸 굉장히 완강히 고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당내 중진이 또 권영세 의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제가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원외의 젊은 당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이라는 인선의 기준을 생각했을 때 현역의 다선 중진 의원으로 하고 싶은 건 딱 프레임이 짜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전략적인 저는 접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역의 다선 중진 의원 중에서 그 대신 중요하게 투과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개파색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친이계나 친박계가 아니라는 그런 정치적인 범주에 들어가시는 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찾다 보니까 몇몇 분은 고사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사상 처음으로 맡게 되는 30대 영선 당대표를 맡다 보니까 그 밑에서 사무총장은 사실 보좌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담감을 갖고 있는 중진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재풀이 소수가 되는 거죠. 그중에 찾다 보니까 이제 한기호 의원으로 갔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어떤 사무총장 인선의 기준을 먼저 정하고 가능한 인재풀 중에서 찾다 보니까 한기호 의원이 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했어야 될 기존의 과거 발언에 대한 검증은 좀 미흡했던 게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원외 젊은 당 대표로서 현역 중진 그리고 개파색도 없어야 되고 본인 의사도 확인하다 보니까 인재풀이 적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내정이죠? 아닙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의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결이 됐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세 의원에서 한기호 의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 권영세 의원이 사무총장이 됐다면은 당을 장악해가지고 이 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일관된 체계로서 이제 대선 준비를 치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기호 의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민주당에서 비판했던 것처럼 한기호 의원의 그 약간의 좀 아주 좀 수구적인 경향의 성격들, 그다음에 막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뭐 이분이 군 출신이기 때문에 군 출신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이 가지고 있는 유연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정당의 사무처와 사무를 장악해서 일을 하기는 꽤 쉽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 뭐냐면요. 제가 보는 이준석 당대표가 이 정당 사무처 외에 다른 기구를 둘 가능성이 저는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셔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중진들을 모셔와가지고 이 집권을 위한 기구 단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든다. 당내 정식 직함으로 있는 거 말고 다른 어떤 기구? 정식 직함을 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뭐 혁신위원회라든가 뭐 집권전략위원회 또는 아니면 선대위를 일찍 띄운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는 뭐 당 사무처와 다른 기구를 하나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사무처 임무를 총괄하는 게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당의 어떤 노선이나 메시지 이런 걸 관여하는 건 극히 드뭅니다. 그것은 당대표나 또 대변인이 있고 또 다양한 최고위원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별도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사무총장이라는 건 사무처의 인사와 예산, 그다음에 홍보,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등등을 이제 관장하는 일종의 그 실무 집행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수구적인 약간의 우려하고 이제 막말 논란이 있는데 군 출신이면서 우직한 성격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압니다만. 그러니까 그 뚝심 있게 사무총장으로서 사무처를 장악해서 밀어붙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또 그게 긍정적으로 또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단 한기호 사무총장이 사무총장 입으로 어떤 주요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발언하거나 논란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좀 논란이 된 발언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관련해서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언급한 내용을 놓고 자, 버스 운전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 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전체 맥락에서 이것도 봐야 되는데요.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중간 삭제 없이 그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인천광역시장을 해봤지만 시 관내에 이 정도 큰 공사 현장이 있다면 당연히 시장이나 구청장이 현장을 한번 점검해보고 제대로 관리할 것을 지시해야 될 사안이 아니었습니까? 난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바로 그 버스 정류장만 아니었다 할지라도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필 버스 정류장 앞에 이런 공사 현장이 돼 있으니 그게 정확히 시간대가 맞아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런 재난 현장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운전기사가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요 얘기만 들었으면 운전자한테 책임을 돌리는 네. 것처럼 이제 들리는데 이걸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쭉 돌려서 보니까 앞에 버스 정류장이 좀 옮겨져 있었으면 그렇죠. 운전기사가 뭐 그럴 때 어떤 감각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렇죠.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최고위원 대표 아까 말씀했던 거는 이제 하나 이제 발췌해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이다.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이야기의 맥락은 이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위험한 공사가 있으면은 당연히 시나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버스 정류장을 옮겨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라면은 운전기사가 거기에서 속도를 떨어뜨릴 일도 없을 거고 빨리 쫙 이게 속도를 냈기 때문에 피해가 덜 났을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제 그 부분만 이제 잘라서 나오다 보니까 저는 좀 오해를 산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보면은 좀 우리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좀 만년체예요. 설명을 많이 하세요. 예. 설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 언론이 가지고 있는 한편으로 좀 속성이라는 측면에 좀 씁쓸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써야 되다 보니까 근데 가장 자극적이고 억지로 흠결이 될 만한 것들을 뽑아내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예. 사실은 뭐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 당대표 같은 민주당이지만은 시장과 구청장의 이렇게 무사한 일에 대해서 질타 이렇게 뽑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송영길 대표의 화법이 문제입니까? 언론이 문제입니까? 풀 텍스트를 이것도 듣고 예. 보면 언론이 조금 과잉하게 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액셀레타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다가오는 단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류장이 거기 있었으니까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정류장이란 말을 빼버리고 운전기사가 엑셀레터만 제대로 밟았어도 면할 수 있었다. 요 단어만 뭉뚱그려서 빼오니까 마치 운전기사 탓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요. 뭐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도 예. 이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큰 오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전체 맥락을 다 보여드렸고요. 아까 이준석 대표의 발언도 네. 전체 맥락을 다 보여드렸으니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6.11 전당대회를 계기로 한데 뭉칠 것 같았던 야권의 통합 추진 로드맵에 지금 약간 적신호가 켜진 듯도 보입니다. 국민의힘 합류가 확실시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견제가 이어지면서 윤 전 총장이 마이웨이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대선을 향한 각 주자들의 셈법 관련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만큼 윤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꼼 잡는 매다, 꼼 잡는 매다. 화법이 뭐 뚜렷하지 않고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거나 비유적으로 하거나 정치하는 분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간보기 제발 그만하고 빨리 이 링에 올라오라. 잠재적인 우리 당의 야권의 대선자가 될 수 있는 분들과의 이견이 자주 노출되는 것은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국민의힘 합류 쪽으로 좀 방점이 찍히는 듯 싶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당내 주자들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그 견제 발언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어제 윤 전 총장에서 쓴 표현이 여야의 협공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여야 협공이라는 어제 메시지가 대변인 발로 이제 나온 것에 대해서
그럼 또 제3지대를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그건 과잉 해석이라고 생각을 과잉 합니다. 해석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같이 해서 국민의힘이 합류해서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플랫폼에서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겠다는 건 저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시기를 아마 이제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여야 협공이라는 저 단어가 저는 좀 부적절한 단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대변인이 좀 부적절한 단어를 그렇습니다. 썼다. 불필요한 오해를 좀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야 협공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 과정의 어간에 이준석 당대표의 이제 어떤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제 아마추어 티가 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죠. 금방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국민의힘 당내에 이른바 예. 이야기 되고 있는 경쟁 후보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공세를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의원이나 뭐 하태경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이 들어오면 또 당연히 그럴 거고요. 그러나 그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정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다른 여타 후보와 경쟁과 선의의 경쟁과 거기에서 공세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 없이 어떻게 누가 꽃가마 태워서 어떻게 모셔주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견제구나 뭐 어퍼컷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잽 정도 날린 건데 그걸 협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의 개인 뜻은 저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대변인 하시는 분이 조금 단어 선택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지대로 갈 가능성은 적다. 저는 적다. 그리고 제3지대로 가지 않고 국민의힘과 같이 해서 그 플랫폼에서 대선 후보로 뛰겠다는 생각은 좀 확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진영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3지대 후보로 출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는데요. 들어갈 것이다. 예, 국민의힘에 들어간다고 보여지고요. 그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뭐 김 교수님은 잽이라고 해요. 제가 보면 잽도 아닙니다. 잽도 아닌 수준이고 이거 정상입니다. 정치에서 비판과 견제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현재 윤석열 총장이 같은 당의 당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견제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견제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이거 과거에 우리가 얼마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던 역할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몇 가지 이렇게 또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간을 본다라고 보여지는 게요. 제 생각에는 저렇게 하시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구성원들하고 접촉면을 넓히고 있을 겁니다. 내부의 우호적인 세력을 그 과정에서 만들려고 할 것이다. 대변인 통해서 메시지는 그렇게 내지만 개개인 의원과의 접촉문을 좀 늘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외곽을 돌면서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는 나에게 좀 더 우호적으로 바뀌어줘라는 식의 압박을 하는 그런 또 정치 행보들을 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윤 전 총장의 입당 문제와 함께 국민의힘이 야권 통합을 위해서 지금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바로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인데요. 어제 안철수 대표가 합당 문제로 인선을 보류했던 지역위원장 임명을 전격 단행해서 그 속내를 두고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 안철수 대표가 일부러 합당이 성사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총장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 당에 들어와서 자신이 대선 후보가 되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합당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한다고 하니까 합당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이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사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앞으로 계속 합당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수순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명 변경을 받아들이면 또 다른 요구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당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사되기 어려운 조건 계속 내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명 변경을 받아들이면 또 다른 요구 할 것이다. 결국은 합당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도 그렇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우려가 좀 앞섭니다. 왜냐하면 김재원은 개인 의견이라기보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철수 대표가 먼저 서울시장의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합당을 하겠다고 먼저 선언을 하셨어요. 그 조건이 있었잖아요. 서울시장에 당선. 그렇지만 합당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오세훈 시장으로 당선된 다음에도 주호영 원내대표 권한대행 때 만나서 합당에다 원칙을 합의를 했습니다. 합당의 방향과 원칙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새로 뽑힌 다음에 만나서 하는 이야기에
당명 요구가 새로 지금 추가된 거거든요. 네. 주호영 대표랑 이야기했던 큰 방향의 틀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요구가 추가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의도 자체가 조금 복잡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당명을 변경시키는 것이 한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생각하면 그래 다 버리고 오는 거고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오는 건데 당명만이라도 바꿔달라고 최소한의 자존심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냐라고 이해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통상 우리나라 한국 정치의 합당사라든지 합당 역사를 보면 당명을 바꾸는 경우는 신설 합당의 경우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정당에 너무 지지율이 낮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관심이 없으니까 당 밖에 있는 다른 모든 정당과 야권 세력들이 서로 자기 당을 다 해체하고 제3지대의 새로운 당의 깃발 아래 세워 들고 거기에 다시 들어가자. 이게 신설합당이고 그럴 때 당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도 지금 30% 40%의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있고 지금 윤석열 현상뿐만 아니라 이준석 현상까지 생겨서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에 대한 과거의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당명을 만들다는 요구를 하는 것은 신설합당의 요구로 비춰진다면 그건 합당의 논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흡수합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좀 인정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을 언제 내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재보선 즈음하고 지금하고 국민의힘 입장이 좀 달라진 이런 측면이 있어서요. 어제 안철수 대표가 인선을 보류했던 지역위원장 임명을 이제 단행을 한 것도 이것도 이제 합당의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시각. 그렇죠. 뭐 또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합당하지 않겠다는 이제 압박인데요. 저희 정치 평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안철수 대표는 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정치권의 보편적 상식과 이렇게 좀 잘 안 맞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메이저 후보가 돼서 국민의힘에 들어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흡수되든 말든 빨리 들어와가지고 국민의힘에 터잡고 앉아가지고 그분들에게 동화되면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렇게 국민의힘 당원들하고 이렇게 친분 관계를 만들어 놓고 또 안 들어오고 또 이렇게 뻗대는 상황이 뭔지 참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계산법이 독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빨리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이 본인의 대권 행보에 가장 유리한 방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당이라는 것이 결국은 안철수 대표의 사당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실 재보선 때 어떤 야권 쪽으로 바람을 몰고 온 그런 공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복잡할 것 같다. 뭐 두 분이 비판을 하시니까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도 들 거는 같은데요. 어쨌든 좀 이러는 사이에 다른 주자들 이름도 슬슬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이름도 요즘에 계속 나오고요. 최재형 감사원장 특히 요즘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법사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의원들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질문이 나왔고요. 오전에 보면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밝히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닌 것 같이 들리는데 그런 것 어떻게 같습니다. 되십니까?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전언을 했습니다만 확인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법사위에 공식 출석한 자리에서 그 대선 후보나 사퇴 여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곧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12월 말까지가 지금 정해진 임기입니다. 근데 입장을 밝히겠다는 이야기는 물론 이제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는 입장을 낼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굳이 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임기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돼서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야권의 대선 후보로 뛰는 게 아니냐라는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 만에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생각을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추측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등장이 이제 적절하냐 아니냐 이거 논쟁을 하면 지금부터 저희가 한 1, 20분 더 해야 되고 자 만약에 등장한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이 구도가 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큰 의미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의미는 없어.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끝까지 못 간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스페어 타이어 정도 역할이지 저는 뭐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또 이분 역시 여권에 있으면서 정부와 각을 세웠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포지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사정기관에 장이 나온다는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실제로 이 여권에 몸담았던 분들이 정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야권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가정입니다만은 여권의 정권이 실패했고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본인도 거기에서 같은 책임 소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여권에 몸담아서 이것을 바꾸고 반성하겠다라고 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내 집을 버리고 다른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도덕적 처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게 첫 입장 표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얘기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와 대결 모두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외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이익을 수호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며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성의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내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김 특별대표가 서울에서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3자 회의를 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특별대표는 한국의 다른 고위 관리들도 만나고 학계와 시민사회 인사들과 접촉해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고 있는 IP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시스템을 해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시스템에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김숙희 등 비인가 IP 13개가 침입했다면서 국가정보원이 현재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만약 북한의 원자력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면 지난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의 버금가는 초대형 보안 사고로 기록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하 의원은 특히 연구원과 과기부 등 관계기관이 해킹 사고는 없었다고 은폐하려 했다며 정부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국가 핵심 기술을 탈취했는지 피해 규모와 배후 세력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건물에 고립된 소방대원 1명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안전진단을 마치는 대로 인명수색과 추가 진화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수색 상황에 대한 오늘 오전에 있었던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지금 일부 지금 내부에 그 2층 부분에 예치빔이 약간 휘어서 주저앉은 부분이 있거든요. 건물 붕괴 우려가 있어서 건물 안전진단을 하고 그 후에 내 건물 저희 동료 구출팀 진입시켜서 인명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화재 진압 작업도 계속 수행한 그럴 예정입니다. 구조대가 구조 작업을 마치고 나면 이제 진압 활동을 같이 하거든요. 내부에서 진압 활동을 하다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점 부분에 적재물들이 무너져 내려서 화염이 갑자기 막 이제 확산이 되고 연기가 돌출이 되니까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분이 같이 못 나온 거죠. 연기 흡입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된 또 다른 구조대원은 얼굴 화상하고 팔에 골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를 흡입했는데 의식도 있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네, 불이 난 물류창고는 규모도 큰 데다가 택배 용품이 빼곡하게 쌓여 있어서 잡혔던 불길이 쉽게 다시 번졌습니다. 소방차가 신속하게 드나들 수 없는 지형적인 문제도 진화를 어렵게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 발생 3시간 만인 어제 아침,
큰 불길이 잡히면서 화마 기세는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정오쯤 건물 내부에서 다시 불길이 치솟기 시작하더니 저녁 무렵에는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잔불 정리만 남은 상황에서 상황이 악화한 건 택배 용품 때문이었습니다. 종이 상자와 비닐, 스티커 같은 인화성 물질이 많아 불길이 쉽게 번진 겁니다. 가연물이 워낙 꽉 차 있는 상태라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택배를 붙이기 위한 일반 잡화 물건들이죠. 여러 가지 박스로 재질도 포장돼 있을 테고. 이천 덕평 물류센터는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축구장 15개를 합친 대규모 창고입니다. 수도권 서남부로 배송되는 택배가 모이는 만큼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한마디로 건물 자체가 불쏘시개가 된 겁니다. 인근 지역 문제도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접근로가 일방향이라 건물 뒤쪽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상수도 설비도 미비해서 한정된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다 쓰느라 신속한 진화가 어려웠습니다. 여기는 그 상수도 설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원이 없어서 그 수량 확보하고 우리가 그 소화용수 확보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지금 나가서 다 싣고 와야 되기 때문에 물을. 물류센터는 건물 구조 특성상 워낙 화재에 취약한 데다 지역마저 진화의 장애 요인이 되면서 불길은 속절없이 번져만 갔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10여 곳에 수사관 35명을 보내 계약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한 경찰은 인허가 과정과 정관계 경찰 간부 등과의 유착 의혹을 캐기 위해서 추가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특히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한 것으로 알려진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의 사무실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계약을 둘러싸고 금품이 오갔는지를 캐기 위해서 재개발 조합과 관련자들의 계좌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연기 문제에 대해서 오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각 후보와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주말에 매듭을 짓기로 했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론 냈으면 좋겠다는 송영길 대표의 생각은 있었지만 경선 일정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요구가 있는 만큼 주말을 거치며 방향과 방법을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말 사이 지도부가 여러 의원과 각 후보 캠프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총회 개최 여부와 결론 도출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뒤 일주일에서 2주일가량 민심 투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오는 27일쯤 정치 참여 선언 기자회견을 연 뒤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기자회견 이후에는 윤 전 총장이 직접 나서서 말할 거라면서 인터뷰와 강연 등의 활동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도 되지만 시점은 민심 투어 이후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권에서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밝히겠다며 출마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최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열심히 일하는 감사원 직원들이 난처하지 않도록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직무를 마치자마자 선거에 나오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진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어제 열었습니다. 공수처가 최근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질문이 집중됐는데요. 김진욱 처장은 내부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면서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철희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오철입니다. 네. 자, 김진욱 처장의 첫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관심이 높았던 것 같은데요. 김진욱 처장의 주요 언급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김진욱 공수처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건과 관련 수사에 대해서 대선에 영향을 줄 의향도 없고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자신이 관훈클럽 포럼에서 언급을 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수사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대의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표심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김진욱 처장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도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은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 안 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먼저 하고 있는 사건들, 지금 이제 조희연 교육감 채용에 관한 의혹 사건,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이첩받은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된 사건을 저희가 동시에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검사들이 또 6분이 다음 주 이제 금요일까지 교육이고. 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입건하고 공수처 직접 수사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나 일정 때문이 아니라 법률적인 판단과 내부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김진욱 처장의 이 같은 발언들,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하겠다, 이런 처장의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입건과 수사 개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게 윤석열 전 총장의 공개 행보 시작 바로 다음 날입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입건된 사건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사건 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입니다. 모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감사를 지시했지만 옵티머스 건은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청구 이유로도 넣지를 못했고 한명숙 전 총리 건은 징계위에서 무혐의로 결론 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공수처가 윤석열 죽이기에 나섰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는 건데요. 김진욱 처장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부 언론을 보면 김진욱 처장이 대선 전에 윤석열 전 총장 수사를 끝낼 것이다, 자,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도 있던데, 자, 이건 맞는 겁니까? 네, 엄밀히 따지면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 어제 간담회가 끝나고 이제 보도가 난 직후에 공수처가 추가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 수사 종료 시점과 관련해서 김진욱 처장이 특정 시점을 언급한 사실이 없고 책임 있게 진행하겠다고만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간담회에 YTN 출입 기자도 참석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선 전에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건지 답변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김진욱 처장이 즉답을 피하고 일부 기자들이 잘못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온 혼선으로 봐야겠습니다. 예. 자,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그 관용차 황제 조사 논란을 또 일으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어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모두 발언에서 공수처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공정성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 발언이죠. 이후에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논란에 대한 사과냐고 기자가 묻자 그렇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예.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무겁게 일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1호 수사 사건으로 지정하고 또 직접 수사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감사원이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의뢰했는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 또 사건 사무규칙이라는 내부 규정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얼마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 재판에서 법원이 유보부 이첩에 대해서 공수처가 아닌 검찰의 손을 들어줬는데 김진욱 처장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기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직접 판단하겠다는 게 유보부 이첩인데 검찰과 상당한 마찰을 빚었던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진욱 처장은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적인 권한을 갖는다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믿지 못하는 국민적인 요구를 반영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공수처가 출범한 지 지금 5개월이 다 돼갑니다. 김진욱 처장이 이제야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최근 들어서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많았습니다. 앞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공수처에 접수된 1,500건이 넘는 사건 중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을 왜 하필 1호 사건으로 지정을 했는지, 또 윤석열 전 총장을 어떤 이유로 입건하고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는지 이 수사 착수 기준이나 이유 등에 대해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관련 내용에 대한 공식 확인조차 거부를 했고요. 김진욱 처장 역시도 입을 꾹 닫은 채로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언론의 요구가 빗발치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김진욱 처장이 카메라 앞에 설 필요가 있다,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분석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에피소드가 많았다면서요. 네, 원래 김진욱 처장 첫 기자간담회는 취임 100일을 즈음해서 추진이 됐습니다만 여러 이유로 계속 미뤄지다가 어제야 열린 겁니다. 그마저도 공수처가 간담회 장소가 협소하고 코로나19 확산 우려라는 이유까지 들어서 어제 간담회에 기자단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사전 추첨까지 하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는데요. 14개 언론사만이 참여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김진욱 처장의 모두 발언을 제외하면 3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공통 질문을 포함해 10개가 되지 않는 질문, 그러니까 참석한 기자 1명당 한 번의 질문 기회도 갖지 못한 셈이 된 겁니다. 공수처는 이제 대변인 선정을 마치고 소통을 좀 늘려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오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부터 결단하겠다며 개원 당시 결렬된 원구성 협상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대로 정무위, 국토위, 교육위, 문체위, 환노위, 농해수위와 예결위까지 모두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주겠다면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절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을 받을 생각이 없다면서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야당을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서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는 게 우선이라면서 공개적으로 7개 위원장을 줄 테니 받으라는 식의 태도는 협치의 생각이 없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원래대로 야당에 돌려주라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며 다른 상임위원장은 달라고 한 적도 없는 만큼 수용할 생각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1,423만여 명입니다. 전 국민 27.7%에 달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3분기, 즉 7월부터 9월까지 백신 접종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네, 이 내용을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기존 예약자 가운데 미접종자, 또 수험생, 교직원 등 우선 접종 대상자가 있고 이분들은 7월 초부터 하순 사이에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후에 일반 국민 대상 접종이 이어지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2분기에 예약을 했지만 아직 접종받지 못한 만 60에서 74세는 7월 초 최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또 이 정원 탓에 미처 예약하지 못한 30세 미만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 역시 다음 달 5일에서 17일 사이에 1차 접종이 진행됩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학교 교직원과 돌봄 인력 역시 7월 중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고3과 고교 교직원은 수능에 문제가 없도록 다음 달 19일부터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고3은 화이자, 또 교직원은 화이자나 모더나 계열의 백신을 맞게 되고요. 이 재수생이나 N수생은 인원 파악을 거쳐서 8월 중에 접종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일반 국민 보겠습니다. 50대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연령별 코로나19 위중증 비율 등 위험성을 고려한 겁니다. 이 백신 종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또 별도의 선택권도 없습니다. 이 만 55에서 59세는 7월 26일, 또 만 50에서 54세는 이 8월 초부터 1차 접종이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꼭 봐야 할 점, 나이는 주민등록 기준이고 생일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71년 12월 생이라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만 50세로 간주를 해서 이 8월 초에도 1차 접종 대상이 됩니다. 만 49세 이하 2,200만 명은 50대의 1차 접종이 끝난 뒤인 8월 중 이 사전 예약 순서에 따라서 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별도의 연령 구분은 없습니다.
이제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을 때는 너무 그 20대 접종이 지연되는 문제들도 있고 예약이 집중돼서 혼란이나 불편함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들은 마련해서 8월달 접종 계획 안내할 때 세부적인 방안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국민 각자가 어떤 백신을 맞게 될지는 이 각각의 1차 접종 시작 3주 전 당시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발표가 되는데요. 이 3분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와 얀센 백신까지 총 8천만 회분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3분기에는 일부 교차 접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던 일부 인원에 대해서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을 맞게 하는 건데요. 해당 백신 수급이 일부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 30세 미만 방문 돌봄 종사자, 또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 의료인 등 모두 76만여 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증거는 충분할 수가 없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잘 없기 때문에 효과는 괜찮을 거고 새로운 백신을 맞기 때문에 새로운 백신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특히 이제 아나필락시스는 조금 더 생길 확률이 있죠. 네, 만약 교차 접종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19일 이후부터 원래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면적인 교차 접종 허용은 아닙니다. 향후 교차 접종 허용 여부는 8월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했다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취소한 신혼부부들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떼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신혼여행이 취소된 신혼부부에게 여행사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결혼을 앞둔 정모 씨는 한 여행업체를 통해 계약금 40만 원을 내고 5박 7일 하와이 신혼여행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직후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라는 여행 경보를 내렸고 여행을 위해서는 4주 동안의 자가격리를 거쳐야 했습니다. 28일 자가격리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SNS에 올렸다? 그러면 이건 사회적으로 욕을 먹는 그런. 결국 정 씨 부부는 여행을 넉 달 앞두고 업체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금 4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이 호텔 예약금으로 쓰인 데다가 계약서에 계약금은 환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 계약을 할 때 이거를 취소를 하면 계약금이 환불이 안 된다는 내용을 전화 신고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계약을 마지막으로 취소를 했을 때도 정 씨는 업체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말 법원은 정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 씨가 소송을 낸 여행업체에 신혼여행 계약금 4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해외여행 표준약관은 계약 조건 변경 사유로 천재지변 등을 들고 있는데 코로나19는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이라는 겁니다. 또 격리기간과 여행기간을 고려하면 신혼여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전혀 없는 수준인데 또 다른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이번 판결로 힘들어지는 건 중소여행사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판결을 전해들은 다른 신혼부부 3쌍은 해당 여행업체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혼여행 취소와 계약금 환불 분쟁이 급증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법원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관보에 사건 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게재했다는 제보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YTN이 확인을 해봤더니 모호한 규정과 허술한 관리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제보는 Y 한동호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관보에 올라온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심 판결문입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상세 주소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다른 판결문들도 피고인이 사는 건물 호수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돼 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한 공시엔 형사보상금을 받는 사람의 주민번호 전부가 올라와 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원래 다 나오나 보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주민번호도 나와 있고 보니까 또 밑에 보니까 지금 이제 현재 거주지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좀 당황하기도 하고 좀 어이는 없었죠. 대통령령인 관보 규정을 보면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상황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법원은 관보의 주민번호 뒷자리와 주소 일부를 삭제해 무죄 판결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마다 기준이 제각각으로 모호한 규정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죄 판결을 관보에 공시할 때 피고인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라고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2018년 재심 무죄 판결을 공시할 땐 특정 문서 양식을 적절히 변형해 사용하도록 예규를 바꿨습니다. 문제는 해당 양식에 법원과 사건 번호, 혐의는 익명 처리돼 있지만 피고인의 주민번호나 주소에 대한 내용은 없어 법원 실무자마다 기준이 뒤죽박죽인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노출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에서 해당 정보가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며 YTN 질의 당일 관보를 모두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권고 6년이 지났지만 법원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모호한 규정과 자의적인 적용으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서울과 부산 등 전국 7개 광역지자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돈 되는 구간에만 버스 노선 몰리지 않게 하고 빈 차로 다녀서 생기는 손실은 일부 보전해 주는 거죠.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과 부산에서 부실 운영으로 1,000억 원 가까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운행 실적에 따라 표준 운송 원가를 지급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이를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처음 실시한 이후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이 잇따라 도입했습니다. 감사원이 대표 지역인 서울과 부산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현장 감사해보니 규정을 무시한 부실 운영으로 모두 991억 원의 세금 낭비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하면서 실제 지출액이 감소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중앙 차로제로 교통 여건이 개선돼 사고가 크게 줄었고 이에 따라 버스 회사의 차량 보험료 지출은 2016년부터 4년간 89억 원이 줄었습니다. 타이어와 정비비도 각각 98억, 152억이 감소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종전대로 지급해 모두 339억 원을 더 줬습니다. 부산시는 인가된 운행 횟수보다 적게 운행하면 페널티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눈감아줬습니다. 버스 회사가 89만여 차례나 약속된 노선 운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운송비 652억 원을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대중교통 체계가 지하철 중심으로 변하면서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과 이용객 수가 감소했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승객 감소로 운송 수지는 해마다 악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적자 노선은 437개 가운데 대부분인 93%에 달합니다. 늘어나는 적자에 이를 통제해야 할 지자체마저 원칙 없는 운영을 하고 있어 앞으로 준공영제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가 직원들과 낮술을 하다 언쟁을 벌인 일을 두고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장급 간부 A씨는 지난 2일 직원들과 세종시 한 중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오후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술자리에서 A 국장은 직원들과 심하게 언쟁을 벌였고 상황이 이어지자 식당 주인이 공정위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공정위는 감찰을 진행하면서 A 국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자리가 벌어졌던 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종일 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전까지 내렸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낮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더위는 쉬어가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20.3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고 예년보다는 무려 8도나 낮아서 다소 서늘합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니까요. 항상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 비가 그치고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늦은 오후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요. 전북 동부와 영남 내륙은 오후 한때 대기불안정으로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지역은 더위가 주춤하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서울 24도, 광주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방은 강릉이 28도, 포항 27도 등 어제보다 6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맑겠고요.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주말 서울 낮 기온 27도, 휴일은 29도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요즘 비가 참 잦은데 올해 장마 소식은 다소 더딥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은 6월 말에 시작될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금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